자, 9장이고요. 예, 이어서 광경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광경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고요.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관리의 기본 구조가 테이블이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가지는 공통적인 속성을 모아서 정의한 컬럼이라고도 하고요, 필드라고도 합니다. 그죠? 칼럼 데이터, 컬럼, 필드, 어, 열, 우리말로 그렇게도 얘기하고요. 항목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한 개의 레코드는 관련 있는 그런 이제 필드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레코드는 행을 얘기하죠. 로우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칼럼 각각 한 칸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이렇게 쓰면은 요걸 이제 컬럼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여기 번호, 이름, 주소 이렇게 쓰면 요거 컬럼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번호 컬럼, 이름 컬럼, 주소 컬럼. 번호 필드, 이름 필드, 주소 필드 이렇게 하죠. 그때 이제 요 칼럼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이제 숫자형, 문자형, 날짜형, 불리언. 테이블 만들어 줄 때 해당 이 필드가 어떤 타입의 데이터를 가지는지 타입을 지정해 주죠. 그래서 이제 파일과 같은 바이너리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매우 긴 텍스트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클랍 이런 건 이제 긴 텍스트 저장하는 거고요. 블랍 요거는 이제 바이너리 파일 저장하는 용, 긴 텍스트 저장하는 용. 요런 이제 타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요 숫자, 문자열, 그다음 이제 날짜, 불 타입, 불리언 타입, 요 정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만들기 하는 방법이죠. SQL 문장 좀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테이블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사실 이제 테이블을 만들 때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을 거쳐야 되죠.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이제 정리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콤마로 구분된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요렇게 콤마로 구분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이제 저장을 한다. 자,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김길동 어떤 대학교 이름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날짜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주소가 나오네요. 이메일 주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이메일 주소가 하나 더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 나오고, 또 대학교 나오고, 날짜 나오고, 또 이름 나오고, 또 날짜 나오고, 이메일 나오고, 또 대학교 이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리하지 않은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테이블에다가 깔끔하게 이제 광경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해보자.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이름이 보이고, 대학교가 보이고, 날짜 그냥 나와서 뭔지 사실 모르죠. 요구사항 분석할 때 이게 이제 회원의 생년월이다, 생년월일이다, 알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회원 이제 이메일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테이블 짤 때 각 필드를 이제 이름 필드, 대학 필드, 생년월일 필드, 이메일 필드를 만들고, 문자열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문자열 타입, 날짜 들어가야 되는 날짜 타입, 이런 것도 이제 날짜, 이런 문자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4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 데이터의 공통된 데이터를 테이블로 표현하는데, 이름, 대학, 생년월일, 이메일, 자,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이런 형태의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서 저장할 수 있다. 일단은 테이블이 없으면 데이터 저장 못합니다.
관계 데이터베이스 DBMS에서 테이블이 없는데 데이터를 그냥 저장할 수 없다. 일단 테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학생 정보 테이블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정리되지 않은 그런 값들을 테이블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테이블 구조 보면 컬럼이 있어요. 컬럼, 열, 컬럼, 항목, 필드라고 하는데 테이블을 구성하는 기본 속성으로 필드, 어트리뷰트, 다른 용어도 있네요. 그죠? 어트리뷰트, 속성이죠. 속성, 어트리뷰트, 속성 어트리뷰트라고 한다. 근데 어트리뷰트는 어디서 많이 봤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자바 클래스에서 그 필드를 어트리뷰트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속성이라는 용어 썼죠. 예. 그래서 뭐 위에서 이제 뭐 이름, 컬럼, 대학 컬럼, 생년월일 컬럼, 이메일 컬럼 이런 것들은 이제 필드, 어트리뷰트, 속성 뭐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컬럼에 전되는 데이터는 동일한 타입, 같은 이제 컬럼일 때는 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하죠. 이제 컬럼의 이름이 이제 만약 이렇게 상단에 있고, 그죠? 자, 각각의 컬럼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동일한 타입이어야 되고, 구체적인 자, 여기 이제 구체적인 자료형은 요거는 좀 잘렸는데 데이터베이스마다 차이가 있다. 자, 여기서 구체적인 자료형이 데이터베이스마다 차이가 있다. 이 얘기는 뭐 오라클, MySQL, 뭐 MS SQL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필드 이제 그 키워드가 예를 들어서 그 오라클은 바차2라고 되어 있고요. 예. 또 특정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바캐릭터라고 쓰고 뭐 이런 것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 로우 행이죠. 행. 예. 하나의 데이터셋을 의미한다. 데이터셋이라는 게 데이터들이 모여 있다는 건데 같은 이제 이게 필드들을 모아서 관련된 필드를 모아서 하나의 이제 레코드 로우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테이블 할 때 이렇게 이제 이 줄을 얘기하죠. 가로줄. 여기 이제 관련된 이렇게 이제 필드들을 한 줄에 이렇게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세요. 하나의 데이터셋을 의미하며 레코드 혹은 튜플이라고 한다. 로우, 레코드, 튜플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데이터, 뭐 김길동, 뭐 AA 대학교, 뭐 1999년 10월 21일 김 at aa.com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한행 하나의 이제 로우 한 사람의 데이터 보통 이제 저장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료형이 나오는데 자료형, 그러니까 컬럼에 대한 자료형입니다. 컬럼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유형이 어떤 게 있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숫자, 문자, 날짜, 불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또 팁으로 아래쪽에 이제 설명이 좀 나오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자료형이라고 해서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반적인 자료형 이외에도 파일과 같은 바이너리 데이터를 저장하는 매우 긴 뭐 이렇게 또 파일 같은 바이너리 실행 파일 같은 거 바이너리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긴 텍스트 저장을 위한 자료형 이제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텍스트 문자열을 저장할 때 그래서 바차2 뭐 오라클에서 뭐 이를 쓴다고 하면 그 필드에서 저장할 수 있는 글자의 개수가 크기가 제한되어 있죠. 최대 크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크기를 벗어날 때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큰 용량의 어떤 텍스트를 담는다든지 바이너리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마다 이런 자료형을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마다 이런 특수 타입, 자, 특수 타입을 지원한 범위가 또 다르고, 자, 최근에는 제이슨 데이터 활용이 늘어나면서 제이슨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클론 구조 혹은 변환 함수를 제공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약자죠, 그죠? 자바스크립트 객체 표기 문자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이슨 형태는 데이터를 시스템과 시스템이 있으면 서로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이 제이슨 포맷을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제이슨 포맷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이걸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도록 요즘에 나오는 데이터 RDBMS들은 제이슨까지 또 DBMS에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합니다. 그런 타입을 또 제공하고요. 특수 타입. 이제 데이터베이스마다 사용하는 자료형의 요 이름이 차이가 납니다. MS SQL, 오라클, MySQL 뭐 이런 서로 그 다른 이름의 DBMS이기 때문에 조금씩 특색이 있어요. 이 데이터 타입 이름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뭐 숫자나 문자나 뭐 불리언이나 뭐 사실 실제 쓰는 그런 유형은 비슷한데 실제 키워드가 특정 타입을 나타내는 자료형 이름 키워드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처음에 나올 때부터 이게 표준화돼서요. 표준 SQL 같처럼 표준화돼서 타입들은 딱 요렇게만 써라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SQL처럼 무조건 요거만 써라 하는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쓰는 개발자 입장에서 이제 차이점 그렇게 확인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필드 타입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의 경우 오라클은 넘버를 쓰는데 이거 좀 잘 크게 쓸게요. 이게 참 양쪽에 분산이 됐어서 오라클 DBMS 배우셨잖아요. 여기서 숫자 저장할 때는 넘버 타입을 쓰는데 MySQL 같은 경우는 정수는 int를 쓰고요. 실수 같은 경우는 이제 더블 타입을 씁니다. 그래서 둘 다 오라클이든 MySQL이든 숫자를 저장하는 타입이거든요. 오라클을 해서 이제 숫자, 이제 넘버 타입을 쓰는데 MySQL은 int 타입이니까 더블 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차이 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약 조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조건. 제약 조건.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제약 조건 종류가 한 개 많죠. 우리가 자,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이제 이 데이터가 올바른 데이터인지 검사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기억나시죠? 프라이머리 키 필드로 이렇게 제약 조건을 걸어 놓으면 이제 특정 이제 그 레코드를 구성하는 필드가 다른 레코드와 이제 구분이 이제 될 수 있도록 유니크한 성질을 가져야 돼요. 유니크라는 게 단일값,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값을 가져야 되고, 그죠? 널이 되면 안 된다 하는 제약 조건을 가지죠. 프라이머리 키. 그럼 이제 포린 키 같은 경우에는 제약 조건. 포린 키는 참조하는 포린 키 필드에서 참조하는 그 부모 테이블이죠. 부모 테이블에 그 프라이머리 키 필드 값이 있어야지만 그 자식 테이블에 포린 키 필드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제약 조건. 난널 제약 조건. 난널 제약 조건이니까 널이 되면 안 돼. 그런 거 있죠. 널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제약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컬럼에 부여되는 일종의 속성으로 저장될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그리고 이제 제약 조건은 데이터베이스 자체적으로 저장될 데이터에 대한 요구 조건을 설정한다. 그리고 이제 따라서 제약 조건을 벗어난 데이터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그죠? 이 제약 조건을 걸어놨다라고 했을 때는 제약 조건에 위배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없죠.
그 다음 이제 요런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 요 제약 조건을 쓰면 이 데이터에 결점이 없애는 거죠. 결점이 없다는 거죠. 무결성을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제약 조건 종류 아까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제약 조건 종류인데 데이터베이스의 대표적인 제약 조건 한번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보시면. 예전 다 했던 거라서. 이렇게 봐야 돼요. 자, 난널 제약 조건이죠. 컬럼에 데이터를 비워둘 수 없다. 자, 키보는 널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데 난널하면 널 값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컬럼에 유니크, 기본 키는 아니지만 중복값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프라이머리 키, 데이터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컬럼입니다. 그러니까 요 프라이머리 키는 난널 제약 조건과 유니크 제약 조건, 요 두 개를 합쳐놓은 제약 조건을 보시면 되겠죠.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 테이블에 하나만 설정 가능하다.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은 테이블당 하나만 설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린 키 제약 조건은 두 테이블 간의 참조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테이블, 자식 테이블 이렇게 연결할 때 포린 키를 사용하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외래 키로 지정된 컬럼 값은 참조 테이블, 이게 부모 테이블이죠. 부모 참조 테이블, 참조되어지는 테이블에 존재하는 값만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체크 같은 경우는 조건을 줘서 그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인지 검사해서 만족하는 데이터만 테이블에 저장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제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체크 제약 조건은 저장할 값의 범위를 지정한다. 그래서 뭐 숫자 범위, 다른 컬러 값 비교 결과, 특정 문제 중 하나, 뭐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이덴티티라는 것도 있는데 유일한 값을 가지는 아이디 컬럼, 프라이머리 키, 난날, 오토 인크리먼트가 자동 적용된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난날, 오토 인크리먼트. 오늘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제약 조건인데, 요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게 사실 이게 오토 인크리먼트는 MySQL 쪽, 여러분들 오라클은 시퀀스 객체를 사용해서 일식 증가되는 값을 객체로 만들어 가지고요 필드에다가 일식 증가되는 값을 넣었었거든요. 기억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MySQL 같은 경우에는 MySQL이나 MariaDB 같은 경우는 필드에다가 이렇게 오토 밑줄 인크리먼트라는 키워드 사용해서 값을 우리가 일일이 수동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데이터만 넣어주면 알아서 일식 증가되는 값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아이덴티티라는 제약 조건을 쓴다라고 되죠. 그 다음에 키라고 하는 거, 키. 자, 이렇게 이제 키라는 용어인데, 자, 키가 뭐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제약 조건 중 하나고, 데이터 유일성 및 관계 설정을 위해서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그 얘기하는 거죠. 적절한 키의 사용은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라고 하고요. PK라고 표시도 하죠. 주키, 우리말로 뭐 주키라고도 하고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에 저장된 레코드, 로우, 그래서 이제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특정 컬럼에 설정하는 제약 조건. 그래서 뭐 주민번호 필드처럼 저 공공기관에서 쓰는 그런 이제 테이블인데 개인정보가 들어가는데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중복돼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번호 필드에다가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을 이렇게 걸어 놓으면 혹시나 실수해서 입력할 때 잘못 입력해서 이미 있는 주민번호, 중복된 주민번호를 넣으면 실행이 안 되죠. 막아줍니다. 제약 조건이 걸렸으면. 근데 이제 기본 키가 존재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중복되고 특정 이제 데이터 검색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설정을 해야 된다. 보통 이제 기본 키는 시퀀스라고 불리는 단순 증가값을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순 증가값은 1부터 시작해서 일씩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숫자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데이터를 서로 구분하는 용도로 이제 지정한다, 사용한다. 나중에 이제 시퀀스 기계 오라클 같은 경우는 뭐 시작값이라든지 이제 요 스텝 증가값 같은 것도 이제 수정 가능했었죠. 그다음 이제 루프를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민값, 맥스값이 있으면 민값에서 스텝만큼 계속 증가하다가 맥스값이 되면 다시 처음으로 다시 이제 이 시퀀스 값이 되돌아오는지 이런 걸 이제 지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생 정보 테이블 변경 이렇게 해서 이거는 밑에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자, 김길동이 학생이 2명이기 때문에 이름은 중복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동명이인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따라서 별도의 중복되지 않는 값이 기본 키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중복되는 게 김길동 그죠? 대학교도 중복되고 날짜는 지금 중복된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이메일도 중복된 게 없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학번, 주민번호 등 고유 번호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기본 키로 부적격하다 해서 별도로 이제 시리얼 번호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라이머리 키 필드로 이제 지정하는 거는 보통 이제 주민번호 같이 중복되지 않는 어떤 필드 값을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인정보 이런 주민번호나 학번, 고유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 게 낫다. 그래서 이런 이제 1년 번호, 1년 번호를 앞에 붙여놓고 1년 번호니까 중복되지 않는 1년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키로 이렇게 이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웨르키, 요거 F4K라고 하고요. 요것도 용어죠. 그래서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참조 무교성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웨르키를 씁니다. 밑에 뭐 9-3에서 대학 클럼의 자료형은 문자열로 다음의 데이터는 모두 동일한 학교를 의미한다. 여기 보면 이제 AA 대학교, AA 대학교, AA 대학교, AA 대학교, AA 대학교인데, 사실 여기 있는 글자 문자열을 보면 다 조금씩 다르죠. 근데 문자열은 조금씩 다른데 하나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AA 이름이 AA인 대학교다라는 거, 그 하나 의미는 하는데 문자를 입력할 때 요거는 이제 AA 이렇게 딱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데이터를 집어넣은 거고요. 요거는 띄어쓰기 한 거죠. 요거는 이제 AA를 한글로 쳐놓은 거고, A와 A를 이렇게 또 띄어쓰기 한 거고, 요거는 AA 대학교에서 교 없애고 대학. 그러니까 의미는 사람이 봤을 때는 통하는데 컴퓨터가 이 데이터 값을 비교할 때는 우리 자바처럼, 자바에 보면 대수문자 구분합니다. 그죠? 테이블에 있는 값도 대수문자 구분하죠. 테이블에 있는 값은 대수문자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가 있냐 없냐, 스페이스 하나의 글자처럼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내가 검색을 할 때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요. AA 대학교인 학생을 찾는다 했을 때요. 만약에 이렇게 대학교 이름이 들어갔다. 조건에다가 AA 대학교 찾는다 이렇게 주면 이렇게 띄어쓰기 되어 있는 AA 대학교를 분명히 데이터는 입력이 되어 있지만 SQL 명령 결과에는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엉터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제 대학교 이름 테이블, 부모 테이블이죠. 부모 테이블. 대학교 이름 테이블에 AA 대학교라고 딱 표기법을 딱 하나로 표현해서 부모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식 테이블에서 요 대학교 이름이 들어갈 부분에 포린키 필드를 지정하고요.
부모 예,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예. 그래서 여기 대학교 이름 테이블에는 대학교 이름을 중복되지 않도록 예, 대학교 이름을 프라이머리 키 필드로 해서 쭉 만들어 놓고요. 뭐 대학교 뭐 주소 뭐 어느 있는지 뭐 대학교 이름, 대학교 주소, 뭐 대학생 몇 명 데리고 있는지 어떤 학과 뭐 과 개수 뭐 이런 거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일단 여기서 이제 부모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인 이런 그 대학교 이름을 예, 자식 테이블에서 이렇게 참조해서 부모 테이블에 있는 값을 그대로 자식 예, 테이블에 저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외래키 설정하는 거죠. 참조 무결성 여기 보시면 참조 무결성을 제공한다 정도. 자,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제 데이터베이스 할 때 다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데이터베이스 운동하려면 이제 이 부분은 앞에서 너무 또 이제 시간 또 지나가지고 예, 복습 안 하신 분들은 예, 참조 무결성 왜 이렇게 포린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앞에서 오라클 교재 SQL이라든지 다시 이렇게 보시고 복습을 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이제 의미는 동일하지만 검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예. 어떤 사람은 AA 대학교로 이렇게 붙여서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AA 대학교 이렇게 띄어서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글로 AA 대학교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대학교지만 이 글자가 틀리기 때문에, 검색했을 때 제대로 결과가 예,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쓰는 거죠? 보시면 이제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등록 가능한 대학 정보 테이블을 별도로 부모 테이블로 두고 이를 참조할 수 있도록 자식 테이블에서 외래키 참조하도록 외래키 필드를 두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한 거를요, 예, 실제 테이블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요 개념은 우리 프로그램 할 때 중요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뭘 부모 테이블로 만들어야 될지, 부모 테이블에 참조되어지는 부모는 항상 이제 참조되어지는 쪽이죠. 예. 자식한테 참조되어지는 쪽, 제공하는 쪽이에요. 데이터를 제공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가 가진 프라이머리 키필드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부모가 그 데이터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값을 자식 테이블에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정보 테이블과 학생 정보 테이블 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대학 코드를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 프라이머리 키 필드를 하나 이렇게 대학 코드라는 걸 줬네요. 번호로 10011 뭐 1012 100 이상 대학명으로 프라이머리 키 설정 안 됩니까? 됩니다. 대학명으로도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 이름이 같은 경우는 잘 없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대학교 이름이 무슨 캠퍼스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있어요. 네. 서울에도 있는데 저기 이제 다른 지역에도 무슨 캠퍼스라고 있어. 무슨 대학교 무슨 캠퍼스. 그럼 대학교 이름이 똑같은 게 두 개 나와 버리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 거기 걸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1년 번호를 필드에 추가해서 프라이머리 키를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별도의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 필드를 이렇게 1년 번호로 하는 이유는 코드나 1년 번호를 보통 하거든요. 하는 이유는 CRUD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CRUD 할 때 어떤 특정 레코드를 찾아온다든지 어떤 값으로 이 코드 값으로 특정 레코드를 삭제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프라이머리 키 필드 값 이런 여기도 보시면 학생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프라이머리 필드 값 이렇게 학생 학번인데 1년 번호로 이렇게 쫙 들어가 있죠. 이렇게 중복되지 않는 대학교 번호, 학생 번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학생 테이블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외래키라는 거는 이제 요거죠. 대학교 이 김길동이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학교를 입력을 하는데 그냥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부모 테이블 이렇게 하는 거죠. 부모 테이블 참조 당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김길동이가
그래서 이제 10011이라고 되는데 예, AA 대학교에 다닌다. 그러면 요 이제 AA 대학교 이제 코드가 1001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참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모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에 있는 값을 쭉 보고요. 아, 여기 이제 김길동이가 AA 대학교 다닌다 하면 10011이라는 값을 여기 이제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10000이라는 대학교 코드 없는데 10000이라는 코드를 넣으려고 하면은 포린키 제약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엉터리 데이터가 들어갈 수가 없죠. 이 부모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요 값만 자식 테이블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이고 이게 이제 다 1대 다 n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모 쪽은 1이고요. 부모 쪽은 여기 이제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에 동일한 값이 없잖아요, 그죠? 무조건 유령 값 한 개씩만 가집니다. 그래서 1이고 이 하나를 여러 학생이 이렇게 이제 참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학생이 한 대학교에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1대 다로 1대 다 표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 컬럼은 요거 자, 웨리키 포니키로 설정한다. 자, 대학명 대신 학생 정보 테이블에 대학 코드를 웨로 지정을 한다. 그리고 이제 대학 정보 테이블과 학생 정보 테이블 이제 변경해서 학생 정보 테이블에 대학 컬럼에 대학 정보 테이블에 없는 값을 등록하는 경우, 여기 이제 엉터리 데이터 넣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에러가 발생하고 데이터가 등록되지 않는다. DBMS 자체에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엉터리 값을 제약 조건으로 딱 지정되어 있는데, 엉터리 값을 딱 넣는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센서처럼 딱 동작을 해요. 감지를 해서 에러가 딱 나고 데이터가 등록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코드 테이블에서 부모 테이블이죠. 특성 대학을 삭제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부모 레코드가 삭제가 되면 해당 데이터를 학생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삭제 커리는 바로 삭제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김길동이가 학교를 이제 AA 대학교 다니잖아요. 이렇게 참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AA 대학교의 코드 10011 이렇게 1011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길동이가 어느 대학교 다니는지 학교 코드를 이렇게 쫓아 찾아가면, 부모 테이블 찾아가면, 아, 김길동이는 AA 대학교, 서울에 있는 AA 대학교를 다닌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부모 테이블을 삭제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 테이블에 있는 학생 테이블에 이 대학 코드는 엉터리 데이터가 되는 거죠. 부모에 이렇게 있는 레코드를 참조했던 레코드를 삭제를 해버리면 이 자식은요, 부모도 없는데 부모 없는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강제로 이렇게 삭제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삭제가 되면 자식도 함께 삭제를 하는 그런 제약 조건을 걸어두든지, 안 그러면 자식부터 먼저 삭제하고 부모를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자식 삭제한 다음에 부모를 삭제하는 이런 방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캐스케이드라고 해서 부모가 삭제될 때 자식 요소도 같이 삭제되도록 키워드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사용해야 되죠. 자, 여기 이제 설명까지 설명드렸고, 사실은 이제 DBMS 할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뭐 이거는 우리가 했던 거 복습하는 거라서 빨리 진행하는 겁니다. 다음에 시퀀스, 시퀀스. 기본 컬럼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객체고, 기본 키 컬럼이라고 하는 건 이제 프라이머리 키 필드 얘기하는 거죠. 보통 데이터를 추가할 때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값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값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해서 입력하는
객체가 이제 시퀀스 객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오토 밑줄 인크리먼트 혹은 뭐 오토 인크리먼트 혹은 몇도 밑줄 인크리먼트 같은 속성을 컬럼에 추가하는 것으로 자동 증가 값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오라클은 시퀀스 객체를 만드는 거고요. MySQL이나 MariaDB 같은 경우는 필드명 뒤에다가 요 오토 밑줄 오토 밑줄 인크리먼트라는 키워드를 뒤에다가 붙이면 그 필드에는 자동으로 증가되는 일부터 해서 기프 디폴트 자동으로 증가되는 일식 증가되는 값이 삽입이 됩니다. 오라클은 시퀀스 객체 만들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 트랜잭션. 트랜잭션은 여러 SQL 문장을 한 패키지로 묶어 놓은 거죠. 그래서 실행되면 완벽하게 다 실행돼야 되고 중간에 오르나면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도록, 그죠? 완전 취소가 돼야 돼요. 그런 부분. 롤백 들어보셨죠? 커밋, 롤백 뭐 그런 용어 할 때 설명드렸던 거. 그래서 은행 ATM기 설명드리고 그죠? 그런 거 설명드렸습니다. 트랜잭션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여러 테이블의 데이터를 차례대로 변경해야 되는 경우 이제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은행에서 동일 은행 A 계좌에서 B 계좌로 이체한다 했을 때 계좌는 테이블로 볼 수가 있고, 자, A 계좌에서 100만 원을 차감한 후에, 그렇죠? A 계좌가 있고 B 계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빼기 100만 원 한 다음에 차감 후에 B 계좌에 100만 원을 추가하면 계좌 이체가 됩니다. 그렇죠? 원래 이제 A가 어떤 금액이 있으면 거기서 100만 원 빼고 A가 B한테 송금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B한테는 플러스 100을 하면 되죠. 100만 원. 근데 이때 A 계좌에서 요 1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B 계좌에서 플러스 100을 해야 되는데 A 계좌에서 100만 원 차감 후에 B 계좌에 추가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통신 오류가 있어 가지고 A 계좌에서는 100만 원 뺐는데 B 계좌에서 100만 원 더하기 전에 통신 오류가 있어 가지고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데이터가. 그럼 이제 사고 난 거죠. 분명히 고객 돈 한쪽에서 빠졌는데 다른 쪽에 넣어줘야 되는데 못 넣은 거죠. 그럼 계산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A 계좌에서 차감 이거 A 계좌에서 차감했던 금액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트랜잭션은 이제 하나의 논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작업을 묶어서 처리하는 것을 트랜잭션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계좌 이체하기 위해서 여러 SQL 문장이 실행이 되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것을 트랜잭션 왜 처리하는지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한쪽에서는 처리가 SQL 됐는데 한쪽에서는 오류가 나와버리면 은행 이렇게 금액은 이제 안 맞으면 사고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걸 실패하면 원래로 되돌려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혹은 미들웨어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다. 자, 이런 이제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 혹은 미들웨어 레벨에서 처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트랜잭션 용어는 이미 이제 근데 요거는 뭐 시험 같은 거 치실 때 트랜잭션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자주 나오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트랜잭션 관리 위한 명령에서 커밋 모든 데이터의 변화를 실제 적용,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작업했던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기록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커밋을 하고 나면 취소를 못해요. 취소라는 게 이제 롤백 되돌리기죠. 그래서 이제 롤백 그 포인터를 되돌아갈 수 있는 롤백 포인트를 저장을 해놓고 세이브 포인트라는 거죠. 만들어 놓고 롤백 명령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작업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문제 발생 시에 현재까지 변화를 원래대로 되돌릴 때 롤백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트랜잭션인데, 요게 A 작업 끝나고 B 작업 끝나고 C 작업까지 다 끝나면 여기서 이제 여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송금하는 절차가 이 SQL을 다 성공적으로 다 마쳐야 전체 작업이 트랜잭션 작업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공이 완료됐죠. 그러면 이제 커밋 확인해 주면 됩니다. 실제 적용 DB에다가 적용해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A에서 100만원 빼고 작업 A 수행하고 작업 B 수행하는데 작업 C까지 수행해 줘야 되는데 작업 B까지 잘 왔는데 작업 C에서 통신선로에 번개 맞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100만원 빠졌는데 B에는 더 나게 해가지고 100만원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는 거죠. A는 100만원 빠졌는데 A는 들어가지 입금이 안 되고, 그죠? 한쪽은 입금했는데 한쪽은 송금 받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했던 작업들을 다 되돌리기, 에러 발생시키면 이게 트랜잭션 안에서는 여러 SQL 문장을 묶어서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봅니다. 성공을 완벽하게 다 해버리든지, 안 그러면 중간에 에러 나면 롤백 하든지, 원래 복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 롤백 하든지, 롤백이라고 합니다, 그죠? A, B는 모두 처리 이전 값으로 복원된다 되죠, 그죠? 이전 값으로 다시 작업을 하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그 실패하기 이전 작업, 성공했던 작업 쪽으로 복원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롤백이죠. 모든 이제 트랜잭션 안에 세부 작업이 완료되면 이제 커밋해서 반영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 이제 SQL 자, 설명까지 다 들었네요. 그죠? 오랜만에 보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RDBMS 종류 중에 이제 H2 데이터베이스라는, 우리가 직접 이제 요 H2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해서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근데 오라클에 비해서는 되게 가벼워요. 이게 H2 데이터베이스가, 그리고 실제 프레임워크,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 쪽, 스프링 푸트라든지 뭐 이런 이제 프레임워크 이제 할 때 보면 아까 이제 인베드도 되고 인메모리도 되고 네트워크상에서 서버로 이렇게 설치해서 하는 것도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오라클처럼 이제 서버를 설치해서 이제 클라이언트로 접속하는 이제 그런 이제 예제 실습을 합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